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영화산업과 마케팅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한국의 영화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이외의 부가적인 효과를 시작으로 해서 영화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던 것처럼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 산업은 실로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 영화 산업의 수익 구조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제작 쪽보다는 수요 쪽, 그러니까 상영 혹은 그 상영과 같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발달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10년 전 혹은 그 이전의 영화 산업의 수준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한국 영화 산업은 질적, 양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경쟁력을 어떠한 수치로,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보고서 영화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르면 이 영화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들, 각종 계수들, 그러니까 생산 유발이라든지 소비 유발, 수입 유발, 혹은 부가가치 유발, 감흥도, 영향력 등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한국의 영화 산업은 상당한 침체기에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라고 연구 결과는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면서 변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 산업을 여타의 다른 산업들과 비교를 해볼 때 일단 생산 유발 효과의 측면에서 다른 제조업들, 그러니까 물건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산업들이죠. 다른 제조업들에 비해서는 그 생산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타의 산업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생산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부가가치 유발 계수,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익을 실제로 창출해내느냐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낮은 측면이 있겠지만 다른 제조업과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를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입 유발,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높느냐 하는 문제를 나타내는 수입 유발 계수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수입 유발 계수를 살펴볼 때 1990년대에는 제조업,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다른 산업과 거의 유사한 어떤 수준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영화가 국제적으로 많이 인지도를 높여가고 또한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많이 이끌어내면서부터 수입률이 줄어들게 되겠죠. 따라서 2000년대에 들어서 이 수입 유발 효과는 다른 제조업, 다른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제조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에 비교해 볼 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만큼 수입을 덜 한다. 수입을 안 해도 자체 제작한 어떤 영화의 콘텐츠만으로도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 여러 가지 수치들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영화 산업은 최근 10년 동안 제작의 측면에서나 또한 그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의 측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측면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는 영화 산업이 양적으로 성장해가면서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영화 산업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효과 이외의 효과들,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효과들까지도 우리는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 전파되는 방식 혹은 다른 문화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역으로 수출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그 문화의 대부분을 표출하고 있는 문화 상품,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 상품을 문화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화의 어떤 생산이나 어떤 소비 과정을 통한 효과들 중에서 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닌 다른 부차적인 문화적인 효과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입함으로써 어떤 문화, 특정 문화 혹은 특정 국가의 어떤 사회적 성격들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전달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가 이미지 개선 혹은 국가의 브랜드 상승 효과 등의 어떤 문제를 영화의 수입과 수출을 통해서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류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류라는 어떤 그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 등 각종 문화 상품들이 해외에 전달됨으로써 우리 문화가 소개되고 그만큼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이미지가 그만큼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를 제공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한류 스타, 대표적인 한류 스타에는 누가 있겠죠? 배용준이라는 인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용준이 출연했던 영화 외출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외출은 교통사고를 계기로 만난 두 남녀가 각자 배우자들이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랑의 배신이라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하는 동시에 점차 서로에게 빠져든다는 내용의 멜로 영화다.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었던 허진호 감독의 2005년도 연출작이면서 톱스타 배용준과 손예진이 동반 출연해 큰 기대를 모았지만 평론가와 관객의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최고의 한류 스타인 배용준 덕분에 일본에서는 4월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개봉. 총 230억 원의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일본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외출의 흥행 기록을 두고 일본의 한 영화 사이트는 배용준의 영화가 일본에서는 180만 명을 동원했고 한국에서는 80만 명의 관객을 모았으니 윤사마는 일본으로 아예 이주하는 것이 효율적인 비즈니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았던 이 외출이라는 영화는 한류 스타 배용준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특히 일본에서 더욱더 훨씬 더 커다란 흥행 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류 열풍을 예로 들어볼 때 그만큼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진출함으로써 그 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비롯한 여러 다른 나라에서 어떤 미국의 문화를 동경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드라마 혹은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그만큼 세계 만방에 수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 미국의 영화 상품, 드라마 상품을 통해서 미국이란 문화가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미국 문화에 대한 동경 같은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을 수출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도 문화적 가치를 얼마만큼 증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경제적 효과 이외의 다른 효과죠. 이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 이외에 또한
뭐 유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 관광 진흥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관광 진흥 효과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이냐 문화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광 진흥 효과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냐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다라는 것이 관광산업의 특징은 아니겠죠. 첫 번째 부가적 효과,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 한 국가의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역할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때 한 나라의 이미지가 올라가야만 그 관광 유발, 그러니까 관광 진흥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영화 상품 혹은 드라마 상품을 통해서 보여진 특정 장소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단지 경제적인 수익 창출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나라의 지형지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만한 기회를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관광 진흥 효과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 효과임과 더불어서 더욱더 중요하게 문화적 효과,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가 아닌 부가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영화 산업의 어떤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PPL이라는 측면일 것입니다. 물론 PPL 역시도 영화 상품 혹은 드라마 상품을 통해서 다른 제품을 광고한다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경제적인 시각만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다른 콘텐츠의 융합 그리고 영화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 역시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그런 지점이 아니라 문화적인 효과 혹은 내용적인 컨텐츠적인 그런 효과까지도 분명히 안고 있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산업과 영화 산업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 PPL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깔아두고 PPL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PPL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정 드라마나 특정 영화 속에서 자사의 제품 혹은 자사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그러니까 간접 광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직접적인 어떤 광고보다는 간접적인 형태의 광고들이 더욱더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포춘이라는 잡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500대 기업의 마케팅 임원들은 공통적으로 이 직접 광고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대신에 PPL과 같은 간접 광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산업에 있어서의 PPL은 최초로 1945년에 미국의 워너브러더스가 제작한 필름 누아르 밀데드 퍼스에서 나온 버번 위스키 광고가 최초였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의도적인 계획적인 PPL은 아니었고요. 오히려 1982년 개봉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E.T.가 최초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PPL이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E.T에 등장하는 PPL이 과연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과 소년이 달을 가로지르며 자전거로 하늘을 나는 장면이 인상적인 영화 E.T.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적인 E.T는 먼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날아왔다가 홀로 지구에 남게 된 E.T와 지구의 소년 소녀들 간의 우정어린 교류를 그린 SF 영화다. 특히 E.T가 지구에 와서 어린이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캔디를 이용하는데 이것이 M&M사의 리지스 피시스라는 초콜릿 캔디다. 이 초콜릿 캔디는 영화 개봉 3개월 만에 무려 66%의 매출 신장을 기록함으로써 PPL의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있다. 영화 E.T는 스필버그 영화 특유의 영상적인 스릴과 서스펜스,
유아적인 꿈과 낭만, 그리고 낙천적인 휴머니즘 등이 녹아있어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ET에 등장하는 이 짤막한 장면이지만 강렬한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PPL을 통한 간접 광고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PPL의 어떤 그 시도가 있었을까요? 일단 1990년대 초반부터 간접적인 형태의 광고, 즉 PPL이 영화나 드라마에 간간히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정설로는 이 신시내에서 기획했고 이경영화사에서 제작했었던 이 결혼 이야기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 PPL의 효시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극 중에서 신혼부부로 등장하는 최민수와 심혜진, 이 부부가 사용하고 있던 가전제품이 삼성전자 가전제품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간접적으로 이 삼성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서 부각시킬 수 있었던 그런 효과, 이것이 바로 PPL의 효시로서의 결혼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겠습니다. 다음으로 1994년에 진로쿠어스는 당시 구묘라는 영화에 5천만 원을 제작비로 투입하면서 본격적인 한국에서의 PPL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간접 광고,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통한 PPL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PPL이 가지고 있는 장점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이 장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PPL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L의 장점으로 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연스러운 브랜드 수용도 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을 극중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친근하게, 그러니까 저 배우들이 쓰는 만큼 나도 일상생활에서 저 제품을 써도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아주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브랜드 수용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PPL은 우리에게, 관객들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브랜드 수용도를 높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인데요. PPL의 장점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는 수용도였는데요. 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험의 몰입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속 경험과 현실의 경험을 연결시켜서 내가 마치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낌으로써 강렬한 태양이 보일 때 내가 마치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는 효과와 유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장점, PPL의 두 번째 장점으로는 브랜드 인지도 제고의 효과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L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다른 광고에 비해서 이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될 수가 있겠죠. 한 영화가 아주 많은 나라에 수출이 되었을 경우에, 혹은 한 드라마가 아주 많은 다른 나라에 수출이 되었을 경우에 하나의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 광고, 여러 단계의 광고 효과를 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이 바로 이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 PPL이 더욱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광고 수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재정 조달의 측면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PPL을 지극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 수위에 그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제작비의 일부를 어떤 광고주한테 받아서 제작비를 충당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 문제는 사실 딱히 무조건 장점이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겠는데요. 이따가 단점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어떤 문제, 외부의 경제 자본이 이 영화 산업에 침투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어떤 나쁜 점, 단점까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PPL, 이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광고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어떤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PL의 단점에는 과연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PL이 그러니까 영화의 콘텐츠나 드라마의 콘텐츠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광고 효과보다는 오히려 악영향, 영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그 제품 혹은 상품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PL의 어떤 사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질라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동원참치 캔이나 어떤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라는 영화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광고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간접 광고적인 측면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그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한테 심어준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를 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PPL이라고 하는 것, 극중 간접 광고라고 하는 것은 그게 내용과 그게 콘텐츠와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질 때만 그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경우처럼 그 콘텐츠와 호응하지 못한다면, 어울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영화 예술 혹은 드라마 예술, 이 문화 상품을 예술로서 바라볼 때 이 예술의 순수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PPL의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마이클 제이콥슨이라는 학자는 영화 속의 상품 삽입,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이 개입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 예술의 순수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외부의 간섭, 광고주의 간섭, 혹은 자본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를 질적으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 상품을 산업 혹은 상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는 기본적으로 산업이자 예술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시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시각, 문화적인 시각도 중요한 것이기에 PPL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던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이 PPL의 사용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영화 예술과의 관련성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논의점을 제공해 주는데요. 먼저 이 영화 캐스트어웨이를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톰 행크스 주연,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2001년작 캐스트어웨이. 세계적 택배사인 페더럴 익스프레스에서 근무하는 척 놀랜드. 회사라 보면 유능하기 그지없는 정확하고 기계 같은 사람이지만 인간적 따스함보다는 일이 우선인 사람이다. 사랑하지만 별다른 애정을 표현하지 못한 연인 켈리를 뒤로하고 떠난 출장길에서 그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경랑을 만난다. 그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만 것이다. 그는 가까스로 도달한 남태평양의 모래토성이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게 된다. 그곳에서 물, 음식, 거주지를 직접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척은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실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무인도 생활이 무려 4년이 지난 뒤 그에게 비로소 문명 사회로 돌아갈 기회가 찾아온다. 미국 개봉 당시 톰 행크스의 연기에 대한 찬사가 그치지 않았으며 흥행에도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캐스트어웨이로 가장 큰 성공을 이뤄낸 이는 톰 행크스도 감독인 저메스키도 아닌 영화의 총 상영 시간 2시간 30분 중 무려 70분 이상 동안 자사의 브랜드를 노출시킨 미국의 우편물 취급업체 페덱스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페덱스는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자사의 모토를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데도 성공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화 속 혹은 드라마 속의 어떤 제품이나 기업 이미지에 대한 광고는 관객들 혹은 시청자들에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무조건적인 옳음의 존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나 제품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만들므로써
그 제작자의 혹은 광고주의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바로 PPL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몇 가지 이렇게 단점을 우리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애초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PPL에 대한 관심, 간접 광고에 대한 관심, 그리고 영화 산업과 다른 산업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추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사회의 PPL의 중요성을 나타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2년 4월에 영화 스파이더맨의 개봉을 앞두고 그 영화를 제작했던 컬럼비아사가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 스파이더맨이 그 뉴욕 맨하탄의 거리들을 횡단해 나가는 어떤 그런 화면 구성에 있어서 한 건물의 소유주가 자기의 건물이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스파이더맨 영화 속에서 비치는 그 건물에 붙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림, 광고 전단판이겠죠. 이 광고는 당연히 삼성전자 원래 있었던 것이 실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어떤 그 빌딩 소유주의, 건물 소유주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통해서 영화사는 그 삼성전자의 간판을 USA Today, 다른 회사의 광고물로 바꿔버렸던 것이죠. 이에 격분한 건물 소유주가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승소하여 USA Today,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USA Today 광고는 다시 원래의 삼성전자 광고로 바뀌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이라는 그룹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광고 효과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삼성그룹은 이때부터 PPL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PPL 전담팀을 구성함으로써 이 PPL, 영화산업에 있어서의 PPL 부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형성되었던 PPL 전담팀이 최초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 삼성전자의 제품을 각인시켰던 그런 작품이 바로 매트릭스 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매트릭스 폰은 매트릭스 2편이죠. 릴로디드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사용하고 있던 그 핸드폰을 말합니다. 이 핸드폰 하나가 전 세계에 미쳤던 어떤 광고 효과, 전 세계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광고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직접적인 광고보다 영화를 통한 이 간접 광고, PPL이라는 측면이 얼마만큼 현대사회의 위상이 커졌느냐라고 하는 지점을 확실히 잘 말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PPL의 문제를 우리가 이토록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영화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광고라고 하는 다른 어떤 장르 혹은 매체가 영화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어떻게 끼어드느냐의 문제를 살펴봄과 동시에 그런 어떤 여러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한 문화적 가치의 창출이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유에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PPL의 문제를 단순히 광고주가 광고를 실어서 돈을 벌겠다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적 함의들, 그리고 한 산업이 다른 산업과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적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하는 것이 우리의 주안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PPL 이외에 영화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주는 다른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다른 사례로는 이 특수효과 스튜디오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의 시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그리 많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특수효과 스튜디오는 그 존재가 매우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그래픽, 사후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한 편의 영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영화사와 더불어서 이 특수효과 스튜디오는 아주 독립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영화산업에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효과 스튜디오에는 현재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 각각의
특수효과 스튜디오들이 만들어냈던 대표적인 작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LM이라는 특수효과 스튜디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ILM은 조지 루카스 감독이 만든 특수효과 전문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루카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무엇이죠? 스타워즈, E.T., 쥐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3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스태프들이나 다른 배우들 혹은 감독이나 작가들의 어떤 역할과 위상도 중요하지만 사후적으로 컴퓨터 그래픽 처리를 통해서 얼마만큼 완성된 영화를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가를 따질 때 있어서 특수효과 스튜디오, 사후 편집 혹은 사후 그래픽 처리 작업을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웨타 스튜디오라는 특수효과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 웨타는 피터 잭슨 감독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터 잭슨 감독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무엇이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되겠죠.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특수효과 스튜디오. 웨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뉴질랜드에서만 서식하는 곤충의 일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피터 잭슨을 비롯한 그 뉴질랜드의 영화인들 그리고 그 영화인들이 설립했던 특수효과 스튜디오가 세계 만방에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웨타 스튜디오가 제작했던 영화들에는 반지의 제왕 이외에도 아이로봇이라든지 킹콩 등 수많은 영화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반지의 제왕인 것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반지의 제왕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톨킨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3부작 판타지물 반지의 제왕. 아주 먼 옛날 인간과 엘프의 연합군은 악의 공주 사우론이 이끄는 암흑의 부대와의 일대 결전을 벌이는데 패전 직전에 놓인 연합군의 지도자 이실두르 장군은 사우론의 손에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빼내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욕망의 눈이 먼 이실두르는 자신이 반지를 차지하려다 이내 살해당하고 사라진 반지는 다양한 경로 끝에 난쟁이 종족인 호비트족의 프로도에게 넘어간다. 사우론은 모르도르의 검은 탑에 응거하면서 프로도가 가진 절대 반지를 찾기 위해 검은 기사들을 보내 프로도를 추적한다. 반지를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사우론을 막는 방법은 처음 반지가 만들어진 곳인 운명의 산의 용암 속으로 반지를 던져 영원히 파괴시켜 버리는 길뿐.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호비트족인 프로도와 샘, 엘프족인 레골라스, 난쟁이족 김리, 2명의 인간 기사인 이실두르의 후손 아라곤과 곤도로족의 보르미르, 그리고 마법사 간달프로 구성된 반지 원정대가 길고도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반지의 제왕 감독을 맡은 피터 잭슨은 이처럼 웅대하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완벽하게 그려낼 장소로 자신의 고국인 뉴질랜드를 선택했고 광활한 야외 세트와 수백 개의 미니어처를 제작하여 15개월에 걸쳐 촬영을 강행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과학기술 효과 회사인 웨타와 함께 전 세계에서 모은 120명의 기술자들을 6개 분야로 나눠 작업, 실물 크기의 야외 세트와 미니어처,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을 동시에 활용한 결과 호빗의 서식지인 호비튼, 작은 요종들의 숲속 서식지 리벤델, 담배 연기 자욱한 프랜싱 포니 여관, 그리고 모리아 광산의 땅굴, 사우론의 영역인 모르도르 등을 현실감 있게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 영화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영화 촬영지를 찾는 관광객이 쇄도,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는 등 이른바 프로도 이코노미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 보신 이 반지의 제왕만을 살펴보아도 현대 영화 산업에 있어서 사후 제작 과정,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부분이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었던 ILM 그리고 웨타 스튜디오 말고
두 개의 특수효과 스튜디오가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임스 카메론이 설립한 디지털 도메인이라는 특수효과 회사이고요. 이 특수효과 회사, 그러니까 디지털 도메인의 대표작으로는 타이타닉이나 엑스맨 등의 영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토니 스콧 감독과 리들리 스콧 감독이 공동으로 설립한 밀필름,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밀필름이라는 특수효과 스튜디오가 있겠습니다. 이 밀필름이라는 스튜디오는 글라디에이터나 한니발, 블랙호크 다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특수효과 스튜디오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특수효과 스튜디오와 영화산업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는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성격이 예전의 영화산업에 비해서 현대의 영화산업으로 거쳐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달라졌다라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그 달라진 모습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점은 바로 사후 제작 과정, 컴퓨터 그래픽 작업 혹은 특수효과 작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요즘 심지어는 이 사후 제작이라고 규정이 되었었던, 예전에는 사후 제작 과정이라고 규정이 되었었던 편집이나 특수효과 작업을 오히려 본 제작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촬영 말고도 사후 작업, 컴퓨터 그래픽 작업, 특수효과 작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커졌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영화 산업과 그닥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런 산업들이 점점 융합된 현상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복합 문화 산업 혹은 복합 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의 영화 산업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산업으로서의 영화, 각 사회나 여러 가지 문화들이 융합된 형태로서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리고 복합된 형태로서의 어떤 소비와 제작 과정까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매트릭스 현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매트릭스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보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제작비와 특수 효과를 투입하여 컴퓨터가 지배하는 가상 세계와 이에 대항하는 인간과의 대결을 그린 영화 매트릭스. 제목 매트릭스는 영화 속의 배경이 되는 가상 공간을 가리킨다. AI, 즉 인공 두뇌를 가진 컴퓨터에 의해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 인간은 매트릭스 프로그램에 따라 평생 가상 현실을 살아간다. 프로그램 안에 있는 동안 인간의 뇌는 AI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한편 AI의 인큐베이터에서 탈출해 인류의 구원자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모피어스를 리더로 한 해커들이다. 그들은 광 케이블을 통해 매트릭스에 침투하고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응용해 자신들의 뇌세포에 각종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들의 당면 목표는 인류를 구원할 영웅을 찾아내는 것. 그들은 AI 통제 요원들의 삼엄한 검색망을 뚫고 매트릭스 안에 들어가 드디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그를 발견한다. 그는 유능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토머스 앤더슨.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지만 밤마다 네오라는 이름으로 컴퓨터 해킹에 나서는 그는 모피어스와 그의 동료인 매혹적인 여인 트린에게서 조심스레 매트릭스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AI에게 양육되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한 네오는 모피어스의 도움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훈련을 통해 사이버 전사로 거듭난다. 지금 보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왜 복합 문화 현상으로서의 영화 상품을 대표하는 사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영화 산업이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형태의 결과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작과 배급과 상영 등 여러 단계를 무조건적으로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작의 측면에서 매트릭스는 어떻게 제작이 된 것처럼 보셨습니까? 이 매트릭스의 감독이 00년이 밝혔듯이 다른 장르들, 그러니까 일본의 SF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사무라이 영화 혹은 아시아권의 무협 영화
등 여러 장르들의 모습들에서 그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원형을 빌려왔다, 따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작 과정에서 감독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그것들을 뭉쳐서 소위 말해서 복합시켜가지고 만들어낸, 제작해낸 것이 바로 매트릭스라는 영화였다라는 것이죠. 제작의 측면에서는 이러할진데 그렇다면 소비는 어떠한 과정으로 일어날까요? 매트릭스를 본 관객들이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실의 경험과 영화 속 경험을 구별하지 못하면서 극중 키아누 리브스가 입고 나왔던 것과 비슷한 그런 어떤 가죽 롱코트를 입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침입을 해서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다든지, 그러니까 현실과 영화적 경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문화적 파급 효과가 컸던 것이 매트릭스라는 영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비할 때의 과정이 이렇고 처음에 제작했을 때의 과정이 그러할진데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의 내용, 텍스트는 어땠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영화의 내용 또한 그럽니다. 극중 주인공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과연 현실의 세계인지 혹은 가상의 세계인지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주제 혹은 소재였었죠. 그만큼 어떤 것이 A, 다른 것이 B라고 했을 때 A, B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교묘한 형태로 합쳐져 있는 형태, 그것이 바로 매트릭스 영화의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매트릭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작과 소비의 과정, 그리고 또한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담고 있는 콘텐츠의 측면까지 현대사회의 복합 문화 어떤 현상으로서의 영화 상품을 잘 말해주는 어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매트릭스를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영화 매트릭스를 통해서는 보지 못했던 다른 정보들을 게임 매트릭스를 통해서 전달받는다든지 혹은 영화관에서 개봉은 안 했지만 DVD로만 출시되었던 애니메이션 매트릭스를 통해서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던 다른 정보들을 전달받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다른 인접 산업들과 영화 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혹은 복합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매트릭스였던 것입니다. 매트릭스 말고라도 이러한 복합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라는 영화는 만화를 영화화하면서 만화와 영화 산업의 어떤 융합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해리포터 시리즈 역시 소설의 영화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소설이라는 장르와 영화라는 장르의 어떤 융합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현대문화,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복합현상, 복합문화적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효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당연히 경제적인 효과를 내고 있지만 그런 경제적인 효과 혹은 경제적인 어떤 시각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문화적 가치의 제고, 문화적 다양성의 제고, 그리고 복합문화 현상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화의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영화 상품의 최종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관객, 이 관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영화라는 상품을 소비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